자, 우리 책 183 지대결정 이론입니다. 이 지대결정 이론과 관련해서는 고전적 지대 이론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고전학파의 이론이란 뜻은 아니고요. 옛날부터 내려왔던 지대결정 이론이란 뜻이에요. 먼저는 학자들이 쭉 등장하는데 이 학자들 이름 다 기억하면서 내용 하나하나 다 기억하려는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그냥 다루었을 때 니카도 차액지대설 이렇게 다뤄드리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하셨으면 넘어가십시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니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83입니다. 지대 결정 이론인데요. 제목을 그냥 니카도 차액지대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차액지대설. 학자는 니카도입니다. 니카도는 이렇게 봤어요. 토지는 위치, 비옥도와 위치에 따라서 생산성이 달라진다. 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비옥도가 차이가 날 거고 이 비옥도의 차이는 생산성의 차이를 이야기할 거예요. 비옥도가 높은 땅, 우등지 내지는 최우등지라고 합시다. 우등지에서는 생산성이 높을 거고 열등지에서는 생산성이 낮을 거고 그 생산성 차이가 날 거예요. 비옥도의 차이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대 차이도 날 거예요. 이게 니카도 차액지대설의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만약에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토지가 있는데 편의상 여기가 A 토지, 우등지라고 합시다. 우등지 또는 최우등지 그래도 됩니다. 우등지 또는 최우등지. 그 다음에 B토지는 열등지라고 합시다. 열등지. C토지는 최열등지. 열등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최열등지 C토지. 이렇게. 그럼 얘는 생산성이 제일 높은 땅, 얘는 생산성이 그다음. 근데 옛날에 인구가 적었을 때는 이것만 재배하고도 충분히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인구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 생산 요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노동, 자본, 토지. 여기다 이렇게 이 땅에다가 이렇게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늘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림을 그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쪽에다 농부의 농부가 낫을 들고 들어가요. 밀 수확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수확량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처음에는 수확량이 급속히 증가하더라 이렇게. 그런데 증가하다가 어느 단계들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점차 증가하는 정도가 둔화되더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수확량이 급속히 느는데 여기서부터는 수확량이 점차 느는 정도가 줄더라는 거예요. 왜? 얘는 그대로 있고 얘만 계속 들어가니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 이 부분에서 수학 체감의 법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존재량이 한정돼 있고 희소성, 부증성 때문에 희소성. 그리고 거기에 무슨 요거는 이제 부증성 때문에 오는 거예요. 토지에. 존재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슨 법칙? 수학. 체감의 법칙. 요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배 면적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늘리는 거죠. 이렇게. 재배 면적을 늘리고 더 나가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니까 재배 면적을 여기까지 늘리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곡물 수요의 증가가 재배 면적을 확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거기다가 계속 이렇게 땅에다가 밀밭에 농부와 낫을 계속 투입한다고 해서 생산량이 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재배 면적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약간의 부연 설명을 위해 내용을 이야기를 좀 해보자 말이죠. 니카도 차액지대설과 관련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토지, A토지, B토지, C토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인까지 포함해 생산비 100원씩을 투입했다고 가정해봐요. 100원씩의 생산비를 모두 투입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수확 양을 보니까 이게 생산성이고 수확액이거든요. 그러면 A 토지는 300원어치를 수확했다고 해봐요. B 토지는 200원어치 수확했어요. C 토지는 100원어치를 수확했다고요. 그럼 이제 이윤을 따지면 이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차이가 이윤 아닙니까? 그럼 이윤을 따졌더니 이윤이 얘는 200원이에요. 얘는 이윤이 100원이고 얘는 이윤이 0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 있는 이 토지를 원할 거고 서로 이 땅을 원하고 재배하려면 자기가 번 돈, 이 땅을 통해 벌어들는 200원을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럼 결국은 지대가 그 이윤에 딱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지대는 얼마다? 200원. 이 땅의 지대는 100원. 이 땅의 지대는 제로 0이에요. 생산성이 낮아서 생산비하고 생산물의 가격이 같은 이런 땅을 리카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계지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한계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계지. 그러면서 리카도는 말하기를 어떤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 300원과 한계지 생산성 100원 이 차이가 얼마냐면 200원이잖아요. 과일치한다고 봤어요. 생산성의 차이가 곧 지대다. 어떤 토지의 지대라고 하는 것은 해당 토지 생산성하고 한계지 생산성의 차이 100원이잖아요. 과일치한다고 봤어요. 생산성의 차이가 곧 지대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리카도의 경우는 생산성의 차이가 곧 지대다. 지대의 차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카도 이야기를 맞아 가보죠. 방금 말씀드리기를 리카도는 어떤 토지의 지대는 해당 토지 생산성과 지대는 해당 토지의 생산성과 프린트에 있어요. 해당 토지의 생산성과 뭐의 차이라고요? 한계지 생산성의 차이예요. 이게 바로 지대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한계지를 이야기했는데 한계지는 뭐냐? 리카도에 의하면 생산성이 너무 낮아서 지대 발생이 제로인 땅을 한계지라고 말을 했어요. 리카도는 고전학파학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처럼 생산 요소를 놓고 볼 때 토지라는 생산 요소는 부동성 때문에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에게 먼저 분배하고 난 나머지 부분, 잔여 부분이 바로 지대다. 지대는 뭐다? 그래서 잉여다. 하나 더 불로소득이다 라고 하는 것도 메모 추가요. 그러면서 또 리카도는 말하기를 밀 가격이 올라가면 토지 존재량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생산물의 가격이고 밀 가격인데 무엇을 결정하느냐? 지대. 이렇게 곡물 가격 상승이 지대를 결정한다고 봤어요. 곡물 가격은 올라가면 그에 의해서 생산물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리카도의 이야기를 본 것입니다. 자, 우리 더 나가서 이제 리카도의 이야기와 이어서 그럼 우리 막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막스의 절대지대설로 갈게요. 절대지대설입니다. 절대지대설은 학자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무슨 토지를 이런 땅을 무슨 생산성이나 비옥도가 아니라 이 땅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가란 사람이 가지고 있고 이 땅은 나란 사람이 가지고 있고 이 땅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땅 주인이 토지 사용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는 거지 무슨 비옥도나 생산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유재산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택 문제는 명쾌해. 막스한테 우리나라 주택 문제 해결하라 그러면 싹 다 뺏어서 나라에서 관리하라 그 말이야. 그리고 얼마 이렇게 그 땅 집 주인들이 있고 땅 주인이 있으니까 땅가 그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강남에
아파트는 전국에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이 다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 말에 의하면 싹 다 뺏으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래서 그냥 얼마? 강남에 50평 아파트 2천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원이야. 아니 무상으로 주거나. 강남은 다 무상이야 이렇게. 막스 이야기는. 그래놓고 지는 그렇게 안 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사실은. 그죠? 이 시장경제 원리를 또 이해도 잘한 사람이고. 어쨌거나 막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말했다? 사유재산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걸 사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지대는 왜 발생하느냐? 지대는 왜 발생하느냐?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토지 소유자 요구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느냐? 한계지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고 봐요. 리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막스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대요. 그리고 막스 말에 의하면 여기서 재배한 농산물은 당연히 비싸다는 거야. 왜? 지대가 높으니까. 그래서 지대가 얘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리카도는 생산물의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는데 막스 말에 의하면 그 높은 지대 때문에 생산물 가격이 비싸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여러분이 구분하시고 그 다음 준지대설 갈까요? 준지대설. 준지대설의 경우는 학자는 마샬이에요. 마샬의 준지대설은 이렇습니다. 마샬이 바라보니까 토지 말고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타 자본설비, 사람이 만든 것들, 예를 들어 기계도 있지만 건물도 있다고. 근데 얘네들은 단기에는 움직일 수 없고 늘릴 수도 없어요.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려. 예를 들어 건물 짓는 데 2년 걸리고 어떤 기계 설비를 장치하는데 자동차 만드는 기계 설비 같은 걸 장치하는데 1년 걸린다 합시다. 그럼 1년 동안은 늘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러면 존재량이 한정돼 있어요. 단기간에는 마치 토지처럼. 그러면 그것의 사용료도 토지하고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지대에 준한다 해서 쿼자일렌트 준지대라는 말을 붙였어요. 우선 먼저 봐요. 여러분 기계나 사람이 만든 자본 설비들은 단기간에는 늘릴 수 없고 장기에는 늘릴 수 있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머리 앞에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그러면 장기에는 늘릴 수 있으니까 일반 재와 똑같지만 단기는 토지처럼 늘릴 수 없으니까 단기에는 토지와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지대는 잊지 말게 단기, 일시적, 단기적, 일시적 이런 말이 꼭 나오는 거예요. 절대 장기에 아니야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다음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사람이 만든 고정 생산 요소예요. 그래서 고정 생산 요소. 이 고정 생산 요소가 뭐냐면 아까 기계와 기타 자본 설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제가 프린트에 다 체킹해 놨어요. 자, 확 갑시다. 프린트에 다 해놨기 때문에 체킹해 드립니다. 자, 준지대입니다. 준지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두 번째 의의에 보십니까? 단기적으로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 요소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인데요.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기억. 생산을 위하여 자 밑줄에 해놓으세요. 사람이 만든 기계와 기타 자본 설비. 요거는
이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단기적으로 볼 때, 일시적으로 볼 때 얘네들은 꼭 지대에 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일시적이란 말이 있습니까? 일시적 동그라미. 그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이윤이 지대와 유사하다 해서 붙인 말이에요. 준지대. 그 다음 니은에 갑시다. 고정생산 요소의 공급량 밑줄 그십시오. 고정생산 요소의 공급량. 이 고정생산 요소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계와 기타 자본 설비를 말하는 건데요. 일단 밑줄만 그어 놓으시고 그 옆에 단기적으로 있습니까? 단기적 동그라미. 디귿에 토지 이외의 고정생산 요소 밑줄 그십시오. 토지 이외의 고정생산 요소 밑줄 그셨으면 1번에 아까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타 자본 설비에다가 또 밑줄 긋지 않습니까? 거기서 화살표로 이렇게 그어 놓으십시오. 1번에서 기억에서 디귿으로 밑줄 그은 거 방금 기계와 기타 자본 설비 사람이 만든 기계와 기타 자본 설비가 바로 토지 이외의 고정생산 요소입니다. 그 다음 끄트머리에 단기간 동그라미 일시적 동그라미 하십시오. 절대로 준지대 말하면서 장기 나오면 안 됩니다. 단기 일시적으로요. 그럼 일시적이란 말은 눈 깜빡할 새의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토지는 영속성을 갖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수명이 100만 년이라고 합시다. 그냥 영속성이니까 100만 년. 100만 년에 비해서 여러분 2년은 일시적인 거 맞잖아. 그런 의미에서 일시적이지. 일시적이란 말을 여러분이 뭐 잠깐 눈 깜빡할 사이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다. 그다음 위치지대설로 갑시다. 여러분 위치지대설입니다. 위치지대설은 학자가 누구냐면 튀넨입니다. 튀넨은 니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 우리 프린트해 보십시오. 위치 개념을 접목한 사람입니다. 니카도의 차액지대설에 위치 개념을 접목해서 새로운 입지지대 이론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튀넨입니다. 튀넨의 경우는 중심지가 가운데 읍인데 그 읍에서부터 거리에 따라서 수송비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프린트에 수송비 개념 보이십니까? 예, 수송비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튀넨의 경우는 자기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직접 지었는데 텔로 농장이라는 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그 튀넨의 이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튀넨의 모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우리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튀넨은 자기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었어요. 튀넨의 이론을 위치지대설 그러는데요. 이렇습니다. 보세요. 사방이 요게 1번부터 6번까지가 농지예요. 농지로 둘러싸인 읍 하나예요. 읍이 하나 있어요. 사방은 다 농지로 둘러싸여서 이렇게. 그래서 고립국 그의 논문 이름이 고립국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론을 고립국 이론, 위치지대설, 고립국 이론. 왜 고립이란 말을 썼느냐? 읍이 하나 있고 사방이 농지예요. 그리고 당시에 운송수단은 우마차를 가정했어요. 1번부터 6번까지가 다 농지에서 농산물을 재배해서 읍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1번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뭔가 하면 과수원이고 재배한 농산물은 채소나 과일이네요. 그러면 우마차에 실어서 읍까지 와서 여기서 파는 거예요. 2번 능에서 재배한 것은 주로 임업인데 이렇게 보면은 목재나 연료죠. 우마차에 실어서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제 말 뜻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6번까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논의를 단순하게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1번부터 6번까지인데 농산물이 모두 똑같다고 가정해봐요. 그리고 비옥도도 같다. 1번하고 6번이 비옥도가 같다. 그러면 니카도 말에 의하면 비옥도의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를 결정짓기 때문에 생산성이 1번하고 6번이 똑같아서 지대가 같아야 돼. 그런데 튀넨에 의하면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번이 6번보다 지대가 높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할 때 뭐로 설명했다? 수송비. 얘에서 1번부터 읍까지는 수송비가 적게 드니까 지대로 지불할 수 있는 몫이 크고 6번에서 읍까지는 수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대로 지불할 수 있는 몫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논의를 똑같이 아까 단순화시키려고 했으니까 전부 밀이라고 가정하고 1번, 2번, 6번까지 밀을 생산하는데 한 단위당 생산물의 가격은 1,000원이고 생산비는 무조건 200원이고 수송비는 한 칸당 1kg인데 수송비는 무조건 50원이라고 가정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생산물의 가격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1번 링 생산물의 가격은 1,000원이에요. 생산비는 200원이에요. 수송비는 50원이에요.
그러면 이윤이 얼마냐면 750원이죠. 그러면 이윤이 750원인데 그 돈을 다 1번을 원할 테니까 결국은 이윤까지 지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지대는 750원으로 형성된단 말이에요. 1번은. 그럼 2번 링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2번 링은 생산물의 가격은 1,000원이에요. 생산비 200원이고요. 수송비는 100원이에요. 두 칸이니까. 50원 곱하기 2 해서. 그래서 지대가 얼마가 돼요? 700원이에요. 그러면 3번 링은 생산물의 가격 1,000원, 생산비 200원, 수송비만 150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650원으로 지대가 형성되겠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심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지대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은 이 식에서 수송비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러면 지대는 수송비에는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생산물 가격에는 비례하죠. 생산물이 가격이 올라가면 지대가 올라가죠. 그런데 수송비는 마이너스니까 수송비가 올라가면 생산물의 지대는 떨어지겠죠. 나머지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그래서 지대는 무엇하고 관련이 있느냐? 그러면 생산물 가격에는 비례하고 수송비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여기 있는 이 식을 좀 더 변형을 해보자 말이에요. 수송비가 뭐냐면 1kg당 수송비 곱하기 거리. 1kg당 수송비 곱하기 거리. 그러니까 이거는 단위당 수송비 곱하기 거리란 말이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식을 여기에 있는 이 수송비라고 하는 이 식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당 수송비 곱하기 거리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단위당 수송비 곱하기 거리라고 되어 있는 이 식에서 요거를 y라고 해보자 말이에요. 지대를 y. 그럼 지대가 y라고 한다면 여기를 거리를 x라고 해보자 말이에요. 그리고 생산물의 가격에서 생산물의 뺀 값을 a라고 해보자고요. 그리고 단위당 수송비를 b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실제로 y는 equal a-bx 이렇게 1차 함수예요. 그런데 이런 식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요. 그냥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그림을 똑같이 놓고 보자 말아요. x가 거리니까 x축에 거리를 두고 y축에 지대를 두고 읍이 중심지예요. 그러면 여기 a가 뭐야? 절편이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b가 기울기고 그럼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지. 우하향의 그림이. 이 우하향의 그림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한계지대 곡선이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책에 있는 우리 프린트에 있는 프린트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거라 이거예요. 한계지대 곡선. 그리고 한계지대 곡선에서 요 점을 뭐라고 하느냐? 이윤이 제로가 되는 요 점을 뭐라고 하느냐? 이윤 한계점이라고도 하고 조방 한계점이라고 그래요. 이윤 한계점, 조방 한계점. 여기까지는 경작을 해. 근데 여기 넘어서는 경작하지 않아요. 경작 한계점, 조방 한계점, 이윤 한계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윤 한계점, 이윤이 제로가 되는 곳, 지대가 제로가 되는 곳, 더 이상 경작을 하지 않는 곳. 요거 넘어서는 경작 안 해. 수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그래서 조방 한계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의 경우는 우하향의 역선형 함수. 여기서 선형이라는 게 직선.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는 선형이니까 역선형 함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위치지대설과 관련해서 말표현을 이런 말표현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리기를 튜넨의 이론은 우하향의 역선형 함수 형태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같이 마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요. 중심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림이 있는데 만약에 농산물이 두 종류라고 가정하잔 말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아까 1번부터 6번까지를 밀이라고 가정할 때는 우하향의 직선으로 그려졌는데 농산물이 두 종류가 있다고 가정하자는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읍이 있고 여기까지와 여기까지로 나눠서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농산물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농산물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지대가 두 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대 곡선이. 그래서 요게 하나 나왔고 또 하나 나오면 요게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안쪽에는 가파른 그림으로 그려지고 바깥쪽은 완만한 그림으로 그려지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따라서 여기까지 그림을 나눠서 볼 때 안쪽은 집약농업, 그림으로 보면 이 안쪽은 집약농업, 그리고 바깥쪽은 당연히 조박농업이 위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집약농업이 안쪽 집약농업이 중심지 가까이에 위치하여 조박농업은 중심지에서 멀어져요. 중심지 가까울수록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이루어져요. 가파른 그림이 그려지죠.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조망적인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책의 그림이 바로 프린트에도 있는 그림이고요. 책 187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그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한계지대 곡선이다 그렇게 말해요. 가파른 그림일수록 다시 한번 가파른 그림일수록 집약 농업입니다. 완만한 그림일수록 조망 농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자, 그럼 우리 프린트로 가셔서 그 내용을 볼까요? 특징.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값으로 수송비 전략이 곧 지대입니다. 그다음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다면 수송비에는 반비례하고 생산비하고 수송비가 일정하다면 생산물 가격에는 비례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5페이지 니은에 가시면 한계지대 곡선은 우하향의 형태로 중심지에서 가까울수록 지대가 높고 멀어지면 낮아져서 조방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0이리요. 아까 조방 한계점이 이윤 한계점이었죠? 이윤 한계점, 조방 한계점, 경자 한계점에서는 0이 됩니다. 지대가 0. 그다음에 작물이나 경제활동에 따라서 한계지대 곡선이 달라지는데 여기 보시면 중심지 가까운 곳은 집약적인 토지이용 현상으로 집약농업, 중심지에서 멀수록 조방적인 토지이용 현상으로서 따라서 조방농업이 위치한다. 그럼 가장 많은 지대를 지불하는 입지 주체가 중심지 가장 가까이 입지하죠. 그러면 여러분 봐주세요. 지대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지대 곡선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꺾어져요. 그리고 당연히 집약농업의 지대 곡선을 그림으로 그리시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집약농업의 지대 곡선이죠. 조방농업의 지대 곡선을 그리시오. 그러면 당연히 더 높은 금액을 내겠다는 사람한테 갈 테니까 이게 조방농업의 지대 곡선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대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도시로 끌고 와서 설명하는 게 아론소입니다. 튜넨의 경우는 농업입지론이죠. 그럼 농업입지론인데 이것을 도시로 끌고 와서 도시에다 적용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소고 입찰지대설입니다. 여러분 입찰지대설로 요거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자, 입찰지대설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에다가 설명한 사람은 누구고? 튜넨이고 튜넨의 이론을 도시에 적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론소. 그러니까 아론소의 이론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입찰지대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토지에다 적용을 하는 이론이 아론소의 이론이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세요. 여기가 도심이에요. 읍이 아니라 이제. 그리고 거리 지대인데 이 지대는 입찰지대예요. 입찰지대가 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기로 하고요. 지대라고 그냥 알고 계세요. 자, 그림은 지대곡선의 경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이제 지대곡선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또 하나 토지 이용을 구분하면 세수로 구분해서 이렇게 나눕시다. 그럼 토지 이용이 세수로 나눠지면서 가파른 그림, 완만한 그림, 아주 완만한 그림이 있죠. 자, 그럼 가장 안쪽에 여기 있는 토지 이용, 여기서 여기까지 토지 이용은 뭔가 보면 당연히 상업용입니다. 상업용이고 얘네 셋이 경쟁하면서 가장 높은 금액을 내겠다는 얘한테 가는 거죠. 산업 1은 상업용이고 가장 높은 금액을 내겠다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토지용 잘 보세요. 얘네 셋이 경쟁을 할 겁니다. 그럼 가장 높은 금액을 내겠다는 얘한테 갈 거예요.
그럼 무슨 용이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고 주거용이죠. 그래서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바깥쪽의 용은 얘네 둘이 경쟁하면서 높은 금액을 내겠다는 게 얘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로 바뀌겠습니까? 높은 금액을 내겠다는 사람이고 당연히 토지용도 공업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아론소에 의하면 가장 안쪽의 토지용은 상업용, 그 다음에 주거용, 그 다음 공업용, 그리고 경쟁을 하면서 가장 높은 금액을 내겠다는 사람한테 해당 토지는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높은 금액을 내겠다는 사람에게 토지 이용이 할당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토지가 이용을 둘로 구분할 때는 한 번 꺾어졌죠. 이제 토지 이용을 세수로 구분할 때 몇 번 꺾어지죠? 두 번 꺾어지죠. 두 번. 그런데 만약에 토지 이용을 만 개로 구분해 봅시다. 그럼 지대곡선이 만 개가 나오겠죠. 만 개가 나오면서 9,999번이 꺾어집니다. 두 개면 토지 이용을 둘로 나누면 한 번 꺾어지고 토지 이용이 이렇게 셋이면 꺾어지는 것이 두 개 나오고 토지 이용이 만 개면 지대곡선은 만 개가 나오고 9,999번이 꺾어지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도심, 거리, 지대 그 상태에서 지대곡선이 나옵니다. 자, 지대곡선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만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위치가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내겠다는 사람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건 요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위치가 있다 합시다. 그 위치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내겠다는 사람은 얘겠죠. 얘한테 갈 겁니다. 세 번째 위치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내겠다는 사람한테 갈 거예요. 네 번째 위치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내겠다는 사람한테 갈 거예요. 그런 점들만 이어볼까요? 이어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감싸한 뜻이 쭉 연결한 이렇게 긋는 것을 포락선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이 포락선을 뭐라고 부른다?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입찰지대 곡선이라 부르고 이때 입찰지대가 뭐냐? 입찰지대라는 용어가 뭐냐? 아까 입찰지대에 대해서 설명한다 했죠? 입찰지대가 뭐냐면 경쟁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 내가 이 땅을 통해서 번 돈을 다 지대로 내놓겠어. 그래서 이 땅을 통해 번 돈이란 게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 중에 비용들 제하고 기회비용 같은 재반 비용도 다 제하고 그러니까 예컨대 비용과 정상이윤 그런 거 다 제하고 내 돈으로 남는 게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난 100만 원의 초과인이 있어. 근데 마지막으로 지대를 얼마 내놨다? 100만 원 내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번 돈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 상태가 뭐다? 입찰지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찰지대설로 갑시다. 여러분 이 의 부분에 디귿 보세요. 토지 이용은 최고의 지대지불 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됩니다. 최고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 동그라미 2로 가셔요. 입찰지대입니다. 입찰지대. 기억,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최대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가장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가니까. 니은에 아까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된다. 내가 정상이윤하고 비용을 제하고 남은 분이 이윤인데 그 이윤을 전액 다 뭐로 내놨다? 지대로. 디귿, 그래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입니다. 리을, 입지 경쟁의 결과 해당 토지는 최대라는 다음 화살표 다음에 최대에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최대의 수년제 가치를 올릴 수 있어서 최고에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최고의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는 토지 이용자에게 할당된다. 그러니까 입찰지대설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가장 많은 돈을 벌어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게 되는데 가장 많은 돈을 번단 말은 최대, 가장 높은 금액을 낸단 말은 최고. 그래서 이런 단어만 나와야 돼. 입찰지대설에서는 절대 최저나 최소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찰지대설에서 미음 보시면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대 지불 용액입니다. 최대에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최대. 그리고 입찰지대 곡선은 기억, 입찰지대 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림 그리는 게 포락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니은의 입찰지대 곡선은 어떻게 생겼어요? 우하향하면서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그림을 제가 좀 더 맞아 보여드리면 입찰지대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이 도심이고 동심에서 가까이 있는 상업용으로, 그 다음에는 주거용으로, 그 다음에는 공업용으로 이용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거예요. 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내용의 기본적인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들을 구분을 해 놓으시고요. 우리는 이제 그까지 기본적인 지대이론 알아두십시오. 자, 리카도 차액지대설, 막스의 절대지대설, 마샬의 준지대설, 튀넨의 위치지대설, 아론소의 입찰지대설. 그러니까 튀넨은 위치지대설 얘기했고 아론소는 입찰지대설을 얘기했고. 그런데 무슨 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막 헷갈려요. 지금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나온 것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아, 리카도 이야기 이렇게 했지. 아, 막스는 이렇게 말하더라.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거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구분해 놓으십시오. 자, 이제는 어디로 갈 거냐면 도시 공간 구조 이론으로 갑시다. 194로 건너가세요. 194로 건너가시면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 나와요. 이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은 우리 프린트물 핵심 7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먼저 우리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을 이야기 좀 해봅시다. 자, 교통정리 잠깐만 먼저 하고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대한 교통정리입니다. 먼저 여러분,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은 단핵 이론하고 다핵 이론으로 구분해요. 단핵 이론은 핵이 하나. 그것을 핵이 하나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연구한 이론이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은 어디에 해당된다? 단핵 이론. 다핵심 이론은 다핵 이론. 다핵. 헷갈리지 않죠? 그다음 단핵 이론이니까 핵이 하나예요. 그럴 때 여러분 도심이라는 것과 부도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단핵 이론에는 도심은 나올 수 있어요. 단핵이니까. 그러나 부도심은 나올 수 없어. 도심이 중심 업무 지구고 부도심이 외부 업무 지구인데 이 두 가지 이론에서는 도심만 나와야 돼. 부도심 나오면 틀려. 그래서 앞으로 기출문제에서 이런 걸 연결해가면서 답 찍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두 개에서 부도심이란 글자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틀린 거야. 그래서 그걸 찍는 법도 알려드린다고. 그러니까 일단 이걸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죠. 그 다음에 다핵 이론에서는 도심 나올 수 있죠. 부도심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다핵심 이론은 도심과 부도심이 모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유념을 하실 것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의 경우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의 경우입니다. 학자는 누구냐면 버제스예요. 근데 이 버제스는 미국의 시카고시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20세기 초반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연구된 게 바로 동심원 이론이거든요. 그다음 가장 오래된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 동심원 이론이다. 그다음 동심원 이론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냐면 튀넨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요? 튀넨.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림이 원형으로 나와. 동심원. 아까 튀넨의 그림. 튀넨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더 선배란 얘기? 네, 튀넨이 더 선배입니다. 튀넨이 버제스보다 103년 선배야. 그러니까 결국은 버제스로부터 튀넨이 따왔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 순서를 바꿔서. 그 다음 또 하나,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인간 생태학 이론을 도시 내부 구조의 최초로
도입해서 설명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용어 도시 프린트에 있습니다. 생태학적 접근. 이 도시 생태학적 접근을 시도했고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용어 침입, 그 다음에 천의, 그 다음에 경쟁. 이런 단어 보셨어요? 프린트에 있습니까? 네, 침입, 천의, 경쟁 이런 단어들은 앞으로 여러분 나오면 무조건 하고 뭐다? 네, 동심원 이론이다. 그래서 찾으세요. 침입 동그라미, 경쟁 동그라미, 천의 동그라미.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그 다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관련해서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의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중심 업무 지구입니다. 도심이에요. 그 다음에 천의지대 부분입니다. 천의지대 부분인데 살짝 검정색 부분이 있어 안 보이죠? 점의지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의지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로자 주택지대입니다. 근로자 주택지대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중산층 주택지대입니다. 소득이 높은 계층입니다. 여기는 저소득 지역, 여기는 고소득 지역. 통근자 지대입니다. 나름 소득이 괜찮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셋의 공통점은 주거 지역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을 할 때 이 순서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 천, 군, 중, 통. 요거 기억하십시오. 중천근, 중통 기억하십시오. 중천근, 중통. 천의지대를 점의지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의지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동심원 이론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천의지대 이렇게 제가 일부러 검정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표시 좀 하려고. 천의지대를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면 안쪽은 여기는 경공업지구입니다. 경공업지구. 그리고 바깥쪽 외측은 여기는 슬럼입니다. 슬럼. 그런데 소득이 낮은 계층 사람들이 여기 살아요. 소득이 낮은 계층. 소득이 높은 계층은 4번에 살고. 소득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소득이 높은 계층의 사람보다 도심 더 가까이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직장은 여기에 있거든. 이렇게. 경공업지구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고용 기회가 많은 곳에 저소득층이 위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프린트의 특징의 디귿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동심원 이론에서는 그 특징 다 셋 다 중요한데 그중에서 디귿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동심원 이론은 각 방향으로 수성비가 모두 같다고 전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비판받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시카고 시만을 중심으로 연구했다는 점도 비판을 받습니다. 한 개 도시만을 기준으로 연구했다. 그래서 일반성도 결여되어 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의식을 해서 이제 이것을 보완한 이론이 등장하죠. 선형 이론입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대해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변형을 한 것이죠. 수정 보완한 이론이 등장하게 되죠. 미국의 142개 도시를 연구합니다. 한 개 도시가 아니라. 그리고 도로 및 교통망. 그래서 여러분 우리 프린트에 가냐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교통망이란 단어를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교통망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부채꼴 모양 밑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교통축에도 밑줄 하십시오. 이 부채꼴 모양이 선형입니다. 영어로는 선형의 선자가 라인이 아니라 섹터입니다. 섹터. 부채 모양이란 뜻입니다. 부채 선자 써서 선형입니다. 한자가 선자가 부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부채 모양 그런 뜻입니다. 선형 이론. 그림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미국의 142개 도시를 연구했습니다.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이죠. 여러분 펼쳐져 있는 부채 맞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학자는 내가 볼 때 5번은 부채 아닌데? 꼭 쐐기 박아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쐐기형 지대 모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쐐기형 지대 모형, 부채꼴 모양. 여기 1번은 중심원무 지구입니다. 여러분 아까 동심원 이론에서 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2번이 도매 및 경공업 지구로서 천이지대가 변형된 겁니다. 3번이 소득이 낮은 저급주택입니다. 4번 중급 주거지구로서 고급 주거지구와 저급 주거지구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5번이 소득이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살아요. 이 사람들은 주로 여기에 주요 교통노선, 고속화도로라든가 주요 교통선,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고소득층들이 위치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징의 니은 보십시오. 주택 지불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은 기존의 도심 지역과 주요 교통노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요거 체킹해 놓으십시오. 주택 지불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들은 기존의 도심 지역과 주요 교통노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까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이 도심 가까이에 위치한다고 보는 겁니다. 선형 이론에 의하면 소득이 높은 계층이 오히려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위치한다. 다시 동심원 이론은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저소득층이 위치한다. 선형 이론은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고소득층이 위치한다. 둘 다 공통점은 단핵 이론이다. 자, 그래서 선형 이론은 단핵 이론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소득이 높은 계층과 낮은 계층 이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핵심 이론으로 건너갈까요? 다핵심 이론은 여러분 학자가 2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다핵심 이론 앞으로 학자 2명 나오면 다핵심 이론, 핵도 여러 개 핵, 학자 2명 다핵심 이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용어가 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여러분 프린트에 복수의 핵심이란 말 찾아보세요. 있습니까? 제일 밑에 줄에 복수의 핵심 밑줄 그시고 넘기기 전에 제목 밑에다가 여러분 이거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일까? 소도시에 적합한 이론일까? 그렇죠.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 다핵심 이론 제목 밑에다가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자, 넘겨보세요. 이제 니은에 보시면 프린트 6페이지에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의 중심지로 구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리고 그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이죠. 199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첫 번째는 중심업무지구입니다. 이게 도심이죠. 두 번째는 도매 및 경공업지구로서 2번은 아까 천이지대가 변형된 겁니다. 3번은 소득이 낮은 계층입니다. 저소득층이요. 4번은 중급주택입니다. 5번은 고급주택이죠. 고급주택과 저급주택의 사이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6번이 좋은 거일 리가 없겠죠. 소득이 낮은 계층이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6번은 중공업지구입니다. 7번이요. 7번이 바로 외부업무지구로서 부도심입니다. 여기 5번에 사는 사람들이 쇼핑도 하고 행정업무도 볼 수 있도록 일본의 기능을 나누어 지니고 있는 것이 부도심인 것입니다. 8번은 교회 주거지구입니다. 9번은 교회 공업지구입니다. 지금 도심 하나, 부도심 하나를 그림으로 그리고 있으나 이런 부도심들이 여러 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 가시면 특징 두 번째 줄에 보면 여러 개의 이산되는 핵 밑줄 그시고 여러 개의 이산되는 핵 니은 분산된 핵 밑줄 그시고 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핵입니다. 특히 다핵이 성립하는 요인을 이야기합니다. 다핵이 성립하는 요인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습니다. 다핵이 성립하는 요인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자, 거기 보면은 같은 종류 활동들입니다. 동종의 활동. 같은 종류 활동들은 유사 활동이고 동종의 활동이거든요. 동종의 활동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같은 종류 활동들이 모여서 하나의 핵으로 쭉 형성된대요. 그래서 동종 활동은 집적 이익이 발생하므로
특정 지역에 모여서 입지. 그걸 집중지향성, 집적지향성이라고 해요. 집중지향성, 집적지향성. 그런데 이종의 활동, 여러분 이종이란 말은 서로 다른 활동이란 뜻이에요. 이질 활동. 서로 다른 이질의 활동들은요,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서 입지 않는데. 떨어져서 입지 않는데. 그래서 떨어져서 입지는 입지적 비양립성. 그런데 세 번째 보면 어떤 활동들은 특정한 위치나 특별한 시설을 요구한대. 걔네들은 어떤 특정 장소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쫙 이 장소에서 모여서 있는 거예요. 특정 장소나 특정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 우리 프린트는 없지만 높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업종들은요, 지대가 낮은 곳 찾아가. 아, 여기에 지대가 낮대. 여기도 지대가 낮대. 여기도 지대가 낮대.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핵으로 형성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점으로 찍은 것들이 전부 다 핵이에요. 다핵이 성립하는 요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기역과 니은 두 개가 중요해요. 동정의 활동과 이종의 활동 두 개는 잘 기억하십시오. 동정의 활동은 유사 활동이고 이종의 활동은 이질 활동인데 동정의 활동은 집중 지향성 혹은 집적 지향성, 모여서 입지. 이종의 활동은 입지적 비양비성, 떨어져서 입지. 다핵이 성립하는 요인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내부 구조 이론,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은 세 개를 기억하십시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가장 오래된 이론입니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 그 중에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은 다핵심 이론. 가장 오래된 건 동심원 이론. 도로 및 교통 조건에 따라서 교통망이 변형될 수 있다는 점, 교통축을 강조한 것은 선형 이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번 시간 다루고 우리 쉬었다가 이제 상권에 관한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